전 세계가 난리 났습니다. 역대급 폭염으로 화재는 물론 정전까지 이어지는 상황. 그리고 그 속에서 의외의 이름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혹독한 사계절로 전 국민을 단련시키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충격적인 경고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의 비결이 뭐냐며 허겁지겁 달려왔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도시계획팀에서 일하는 피에르 듀랑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갑자기 한국으로 갈 사람을 뽑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야기가 나온 시점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지금 프랑스는 말 그대로 난리가 난 상태였거든요. 해외로 출장을 가고 말고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재앙 같은 폭염이 덮쳐왔기 때문이었죠. 파리의 거리는 이글거리며 불타오르고 있었고 시민들은 더위를 피해 생강에 뛰어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000개가 넘는 학교들이 휴교에 들어갔고 사람들이 몰리는 관광지는 아예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폭염으로 인해서 에펠탑이 기울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경고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폭염이 계속된다면 수천 명의 사망자가 나올 것이란 이야기도 나왔죠. 그야말로 불지옥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아니 대체 여기서 한국이 왜 나옵니까? 지금 프랑스도 수습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아시아로 놀러갈 상황인가요? 이런 항의들이 터져나왔지만 그 이유가 더 이상했습니다. 한국을 가는 이유가 지금 프랑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현재 프랑스는 에어컨 하나 없어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는데 그 해결책을 한국에서 찾으라니요. 어떻게 봐도 납득할 수 없었죠. 하지만 전 곧 충격적인 내용을 듣고 말았습니다. 2022년 유럽이 폭염으로 62,000명이 사망할 때 한국은 채 50명도 사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해에도 한국은 또 최소한의 사망 보고가 있었지만 유럽은 47,000명이 사망했죠. 이건 어마어마한 격차였습니다. 동시에 유럽의 심각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죠. 선진국 이름표를 달고 있는 것에 비해 냉방 관련 인프라가 하나도 준비된 게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처음엔 이 통계를 믿기 힘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일부러 집계를 안 한 거 아냐? 하지만 이런 멍청한 생각을 비웃듯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이었습니다. 도리어 한국은 모든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이 하는 것 중에서 에어컨은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면서요. 폭염 앞에서 걸음마도 못된 프랑스에 비해 한국은 이미 홀월 날아다니고 있으니 그걸 보고 오라는 거였죠. 그건 한국과 우리의 격차를 알려주는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떠나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우리들은 몇 번의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그 속에서 다른 나라들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처음엔 같은 유럽권 나라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저희와 별반 차이가 없더군요. 그쪽도 비상사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으로 미국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난리였어요. 그곳은 수많은 난민들과 빈민층으로 인해서 더 혼란스러웠죠. 전 세계 유명한 선진국들이 제대로 된 대처를 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들도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고 있는 게 보였죠. 곳곳에서 온열질환 환자들이 쏟아졌고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계층들에 대한 문제는 계속 터져나왔습니다. 곳곳에 시설들이 멈추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참고할 나라가 없나? 답답할 지경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한국이었죠. 니콜라 마르탱은 마지막까지 한국까지 갔다 오는 건 시간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미국으로 가자고 했죠. 아무리 미국이 난리라곤 하지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도움이 될 거라면서요. 그의 말에 다른 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면 한국 자체가 여름이 시원해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아시아는 아직도 개발이 덜 됐으니까 그만큼 여름이 시원한 거고 동시에 문제도 안 생기는 거겠죠.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건 저희들의 오만한 편견이기도 했습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희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들 비웃으며 한국은 케이팝이나 만드는 나라 아닌가요? 나 마트에서 파는 냉동김밥은 먹어본 적 있어요. 이러면서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말이나 했죠.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지금 웃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에게 엎드려서라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간만 버리고 해결된 게 뭐가 있나요? 아니면 그저 한국이 선진국에 올라섰다는 것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인 겁니까? 그 날카로운 말은 환경부 산하연구소의 마리 루시에게서 튀어나왔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순간 말문이 막혔죠. 그때 자크 모로가 어색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린 말은 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한국에 뭐가 볼 게 있다고 거길 살펴보러 가겠어요? 제게는 한국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 것도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 말에 마리루 씨가 비웃으며 말했죠. 당신은 이 통계가 아예 안 보이나요? 이 극단적인 사망자 비교 수치를 보세요. 우리는 한국의 발끝에도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시하고 싶은 건가요? 그렇다면 올해는 어떻게 넘길 생각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다가 사람들이 더위에 쓰러지면 그때는 또 내년으로 미룰 거고요. 이게 대체 몇 번이나 반복된 일입니까? 이제는 그만 외면하고 한국을 보고 배워야 해요. 그 외침은 절박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헛기침만 하면서 서로 시선을 피하기 바빴죠. 결국 한국행은 저와 마르탱이 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미 분위기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 한국에 아무런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 한국에서 제가 어떤 것을 보게 될지 전혀 모른 채 말이죠. 그렇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폭염에도 아시아가 조용한 건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시원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밖을 나오는데 숨이 턱 막히는 열기가 덮쳐왔죠. 마치 뜨거운 물줄기를 제 목구멍에 들이붓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멍청한 편견을 비웃듯 한국의 여름은 30도는 가볍게 넘는 열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체감이 유럽과는 아예 달랐어요. 습하면서 뜨거운 햇빛은 마치 제가 찜통에 들어온 기분을 느끼게 했죠. 지금 폭염으로 들끓는 프랑스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니 도리어 높은 습도 때문에 한국이 더 괴로울 지경이었습니다. 오는 내내 투덜거리던 마르탱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땀만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이게 한국의 여름이라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 하는 당혹스러움이 보였죠. 놀라운 것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폭염 사망자가 50을 안 넘는다는 겁니다. 막상 한국의 여름을 겪는 순간 그 수치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깨달을 수 있었죠. 아시아가 시원해서 그렇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전 궁금해졌죠. 한국인들은 아예 더위를 못 느끼는 건가?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한국인들도 더위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다만 오랜 경험으로 모자에 양산, 선글라스와 마스크에 팔토시까지 온몸을 꽁꽁 감싸며 자외선을 차단하고 평소에는 휴대용 선풍기나 생수병을 들고 다니는 등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을 뿐이었죠. 마치 이 더위와의 싸움에 익숙해진 전사들 같았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알고 싶은 건 폭염에 대처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배워갈 게 있을까 의문이었죠. 이렇게 개인들이 철저하게 준비할 정도라면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닐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 때였습니다. 이런 제 멍청한 생각은 한국의 길거리를 보면서 박살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 정체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거리 한복판에 있는 유리온실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곳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겁니다. 미친 거 아냐? 순간 고함이 터져 나왔어요. 이런 폭염에 유리온실에 들어간다? 그 안에 갇힌 열기 때문에 금방 쓰러지게 뻔했습니다. 당연히 저런 시설이 있으면 여름에는 폐쇄해야지. 저는 한국에게 너무 실망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환하게 웃으며 의자에 앉아 쉬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꽁꽁 감싸고 있던 모자와 선글라스까지 벗어던지고 이마에 땀을 닦아내고 있었죠. 마치 휴양지에 온 것처럼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때 우리 눈앞에 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커다란 버스가 유리온실 앞에 정차했고 사람들이 그곳을 통해 버스에 타고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그 투명한 상자 같은 것이 버스 정류장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마르탱을 끌고 허겁지겁 그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근처에 있는 한국인들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건 눈치도 못 챘습니다. 그 안은 그야말로 신세계였어요. 서늘한 가을처럼 시원한 바람이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건 외부의 열기를 차단하고 안에는 냉방 시스템이 돌아가는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안에는 미세먼지 측정은 물론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테이블에는 무선 충전기가 들어가 있었으며 벽에는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죠. 버스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것은 물론 남은 시간과 버스 내 대략적인 인원수도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와이파이 역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아예 수준이 달랐어요. SF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시설은 분명 대도시 일부에만 설치되었을 게 뻔했습니다. 여름에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런데 그때 전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이런 스마트 버스 정류장이 한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설치 및 시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솔직히 감탄이 나왔어요. 분명 해외의 다른 나라들도 이와 비슷한 시설들을 시도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유명 관광지 위주의 극히 일부만 설치했을 뿐이에요. 그 정도 숫자는 거의 하나마나 수준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시행하는 게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였죠. 이런 스마트 버스 정류장뿐만 아니라 외벽이 없는 기존의 버스 정류장에도 각각 나름의 시스템이 다 적용되어 있었어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바뀌는 스마트 냉온열 의자는 기본이었고 머리 위로는 햇빛을 가리는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 쿨링 포그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하얀 연기처럼 뿜어지는 것은 미세한 물안개였어요. 그 물안개를 주변에 뿌려주기만 해도 주변 온도가 5도나 내려갔죠. 하지만 한국은 이걸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어 송풍기 설치, 더운 여름이면 자동으로 펴지는 파라솔도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파라솔에는 태양광 판넬도 설치되어 있어 전력 소비가 많은 여름철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최근의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벌써 수년도 더 된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특유의 행동력으로 이걸 전국에 빠르게 확산시켰죠. 아직도 논의만 하기 바쁜 유럽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수도료를 도포해 열반사를 높이는 기술인 쿨페이브먼트, 건축물 외벽에 덩굴 같은 부착형 식물을 키워 실내 온도를 떨어뜨리는 벽면 녹화, 건물 옥상에 도포하는 특수 차열 페인트인 쿨루프 등 함께 시행하는 게 많았습니다. 모두 태양열을 반사시키고 내부 온도를 떨어뜨리는 기술들이었죠. 이는 에너지 효율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 뭔가 아쉬웠습니다. 다 보조적인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위한 것들은 없는 걸까? 역시 이 정도가 최선인 걸까? 그리고 그때 그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국이 시행하고 있는 68,000개의 무더위 쉼터였습니다. 더위를 피할 수 있게 냉방시설이 갖춰져 있고 냉방용품 제공은 물론 문화복지 프로그램도 같이 서비스를 한다고 했죠. 이건 국민들의 삶의 질까지 생각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의 마르탱은 크게 비웃었습니다. 솔직히 68,000개의 무더위 쉼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였죠. 프랑스도 이런 걸 못하는데 한국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봐왔던 한국을 보자면 이것도 헛된 내용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당장 관련 부처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외국인의 문의 전화를 받게 된 담당자는 꽤 당황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능숙하게 답해 주었죠. 그리고 전 충격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6만 개가 넘는 무더위 쉼터가 사실이라는 거였죠. 이 말에 마르탱이 바로 제 전화를 뺏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쏘아붙이듯이 질문했죠. 그럼 취약계층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죠? 분명 유료로 운영이 될 것이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그저 방치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복지도 시스템도 그 무엇도 아니죠. 그저 나라가 국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믿을 수 없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상대방은 웃으면서 우리에게 말했어요. 지금 운영 중인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운영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의 일부라면서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폭염에 취약한 가구에게는 냉방비 지원, 방충망 설치, 교통비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고 했죠. 국민을 향해 돈 장사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의 멍청한 생각일 뿐이었던 겁니다.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한국이 좋아 보였거든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폭염이 와도 개인이 알아서 대처해야 하는데 한국은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을 보호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으니까요. 전 문득 이래서 한국 이름이 자꾸 들려왔던 건가? 무심코 생각했죠. 하지만 애초부터 한국이 더운 나라였을 수도 있잖아요. 더운 나라들은 국민들도 더위에 강하지 않겠어요? 준비하는 것도 편할 거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때쯤 전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죠. 한국이란 나라는 지구의 모든 극한 계절을 모아놓은 것 같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40도에 육박하고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며 폭설은 기본. 환절기에는 반팔과 패딩이 공존할 정도로 기온차가 극심해지며 태풍과 장마만 왔다 하면 하루 수백 밀이 쏟아붓는 나라. 어디 그뿐인가요? 때때로 찾아오는 가뭄은 농민들의 애간장을 녹이곤 했죠. 그리고 그게 바로 한국인들이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대체 거기서 어떻게 살아?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세계 지도로 보면 이 작은 나라에서 그토록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건 경악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것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낮 기온 36도를 찍은 날이었어요. 습도 70%와 함께 찜통 같은 더위가 덮쳐왔죠. 저는 도시기후연구 한국 직원들과 몇 번의 미팅을 가진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 직원들이 마침 점심시간이니까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더군요. 한국 음식 하면 요즘 인기가 많잖아요. 본토에서 먹는 한식이라니 저도 모르게 조금 기대했죠. 하지만 막상 음식점에 도착한 순간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면 요리를 먹겠다고? 감히 프랑스인 앞에서 면 요리를 내미는 건가요? 전 속으로 코웃음 쳤죠. 차라리 영상 속에서 자주 나오는 삼겹살이라던가 그런 거였으면 이해했을 겁니다. 전 속으로 억지로 맛있는 척을 해줘야겠네 생각했죠. 그런데 음식이 나오는 순간 저는 더욱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그릇에 담긴 면을 보는 순간 이게 뭐야? 싶었어요.
회색의 면발이 차가운 육수 위에 동그랗게 뒤엉켜 있는 모습은 어딘가 불길한 기분까지 들게 했습니다. 이게 면이라고요? 저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면발들이 아주 얇은데도 불구하고 돌돌 말려 있어서 젓가락으로 풀어줘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김 과장이 시범을 보여주는데 젓가락으로 면을 이리저리 휘저으면서 풀어주더군요. 그 과정에서 음식이 완전히 뒤섞여 버렸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음식인지 모르겠네. 저는 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그렇지만 안 할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젓가락질을 해보았죠. 서툰 젓가락 실력으로 면발을 풀어보려니 더욱 엉망이 되더군요. 육수는 찰랑거리고 면발은 이상하게 엉켜있고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든 해낸 저는 한숨과 함께 면발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새콤한 맛이 느껴지는가 싶더니 곧 뒷목까지 시원해지는 맛이 느껴졌어요. 방금 전까지 투덜거렸던 것이 무색하게 면발은 차가우면서도 탱글거렸고 그 맛은 얼음처럼 시원한 맛과 새콤하고 구수한 맛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특히 음식을 먹기 위해 젓가락으로 면발을 풀어주었던 행동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육수와 면발이 서로 조화를 이루었거든요. 한 입 먹을 때마다 시원한 맛이 머리를 강타했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어느새 냉면 그릇을 통째로 든 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을 보니 마르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냉면 하나를 더 시키더군요. 여름의 무더위를 박살내는 한국 음식은 그 자체로 매력적이었어요. 어느새 뜨거운 더위를 완전히 잊고 있었죠. 이 맛은 프랑스로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재앙 같은 폭염에게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은 프랑스로 돌아가자마자 하루도 쉬지 못하고 바로 긴급회의에 들어갔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한국에서 본 것을 동료들과 공유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다녀온 사이에 몇몇 팀원들도 다른 나라에 갔다 왔더군요. 하지만 제가 전하는 한국만큼 놀라움과 충격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모든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보니 그 규모가 너무 컸어요. 프랑스는 파리올림픽 때부터 막대한 예산을 쓴 이유였고 그뿐만 아니라 생강정화라는 이름으로도 많은 돈을 쓴 참이었습니다. 프랑스가 한국처럼 전국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개혁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기존의 건물들은 너무 오래된 것들이 많아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거나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거기에 한국처럼 전국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관련 인프라조차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없었죠.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게든 해내야 했어요. 지금 프랑스가 얼마나 절박하냐면 프랑스 일부 정당에서 에어컨 설치를 공약으로 들고 나올 정도거든요. 여기서도 또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으니 환경보호란 이름으로 그냥 두자는 쪽과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한다면 사람들이 죽을 거라며 소리치는 쪽이었죠. 그걸 보면서 전 처참한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아무리 한국을 보고 와도 정작 프랑스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요.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당장 행동해야 했습니다. 프랑스에는 에어컨조차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는 정말 끔찍한 기록을 세울지도 모릅니다. 더위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저는 다음 회의 때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우리보다 훨씬 극악한 계절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름엔 40도, 겨울엔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나라예요. 거기에 폭설과 폭우가 매년 찾아오는 나라이죠. 당연히 모든 것이 엉망이어야 하는 나라인데 도리어 그 어떤 곳보다 탄탄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 사망자는 비교조차 민망할 정도로 훨씬 적죠. 유럽이 폭염으로 6만 2천 명이 사망할 때 한국은 채 10명도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무려 1240배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우리도 움직여야 할 때라고 소리쳤죠. 제발 사람들을 생각하자고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따라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충격적인 발언이 터져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한국 하나 보고 왔다고 너무 흥분한 거 아닌가? 우리는 프랑스야. 뭐든 꼼꼼하게 하는 명품의 나라라고. 이 일도 좀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전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아시아를 은근히 무시하는 속내가 느껴졌거든요. 은연중에 한국과 비교당하는 게 싫다는 마음이 전해졌죠. 대체 언제적 명품의 나라입니까?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터지면서 샴푸와 치약까지 사람들이 아끼기 시작했을 때 전 세계 언론에서 뭐라고 했나요? 명품의 나라 프랑스의 몰락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건 기억나지 않습니까? 제발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제 외침에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다들 생각이 많아 보였죠. 결국 우리 연구팀은 한국의 폭염 대처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로 했어요. 여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죠. 이번에는 더 많은 동료들과 함께 갈 것 같습니다. 오로지 한국을 배우기 위해서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주톡톡이었습니다.